시장을 또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키워드는 트럼프 아닌가 그렇죠. 싶어서 트럼프 1기 때부터 워싱턴 특파원도 활동하셨고 미국 관련해서 아주 정통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생선 크랩 아니고요. 생크션 랩 생크션 대표. 나 맨 처음에 생선 크랩인 줄 알았어. 이게 뭐 예. 생선 크랩. 생크션. 예, 생크션 랩 랩. 조희준 대표님. 네, 조희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생크션 랩은 무슨 뜻이에요? 생션이 이제 제재란 뜻입니다. 제재하고 생션. 수출 생션. 예. 아. 이거를 이제 한국어 표기로 하다 보니까 저 국어의 표기법에 맞추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그래요? 생션. 그렇습니다. 생션. 예. 아 저도 생크션이 뭔가. 그러면 이게 회사 이름인 이유는 뭐 어떤 제가 뭐 회사를 창업할 때 제가 네. 최근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면서 제가 트럼프 1기 때 보니까 이 관세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늘 따라오는 게 뭐 화웨이 ZT에 공격했듯이 수출 통제, 그렇죠. 우리 반도체 같은 네. 수출 통제나 제재가 항상 따라오거든요. 이제 네. 이게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그게 사실 조그만 중소기업들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근데 그걸 아직 중소기업들이나 뭐 기업들은 거의 모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컨설팅하고 특히 무역할 때 이제 비관세 장벽도 많이 올라갑니다. 1기 때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회사를 하자라고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회사가 아주 그 목표가 매우 정확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재 어떻게 제재 있는 거를 잘 분석해 갖고 회사들 네. 잘 대응하시라. 네, 뭐 내규 같은 걸 만들어주면 미국은 그 제재 같은 게 있더라도 혹시 우리가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 이게 많이 바뀌니까요. 네. 제재는 그냥 뭐 과학적이나 경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규나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벌금이나 뭐 혹시 잘못했을 때 경고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뭐 망하는 거죠. 와, 예. 이거 재밌네. 너무나도 좋은 회사. 이런 제재 전문 회사가 있다는 건 저는 처음.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요? 이거 예. 플랫폼화 시키면 네, 저희 생신원랩 홈페이지에 오시면 예. 뭐 전 세계 제재 관련 기사 저 개인적으로는 뭐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데보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예. 관련해서는 적어도. 예, 제재와 수출 통제 그다음에 뭐 자금 세탁 뭐 이런 예. 쪽으로 잘 많이 됐다 보고 오늘. 있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첫 번째 질문 뭐 네. 제가 먼저 그래요. 먼저 좀 질문드리면 사실 지금 최근에 부가가치세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네, 네. 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이 부가가치세를 꺼내든 트럼프의 카드가 도대체 뭐냐? 예. 예,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트럼프는요 예. 한번 꺼낸 카드를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괴롭힐 만한 카드를 꺼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세가 대표적인데요. 부가가치세는요 각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흔들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부가가치세가 맞는데 제가 1기 때도 부가가치세 언급이 나온 걸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1기 때 기자를 하면서 트위터를 보는데 갑자기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을 비판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언급하는데 저는 그때 맥락을 몰랐어요. 그때 뭐냐면 뭐 절대 체결하지 않아야 될 협정이 체결됐는데 심지어 부가가치세를 그냥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다라고 말해서 이게 맥락상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근데 돌이켜 보니 부가가치세도 문제를 삼겠다는 걸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서 계속 흔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협상 카드로 계속 쓰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관세를 한 번 올리면 절대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힐 카드를 꺼내고 그 카드를 다시 집어넣지 않더라. 예. 이건 부가가치세는 각 나라가 만약에 트럼프 말에 응하려면 다 법률로 정해진 건데 여야 합의도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미국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을까요? 맞춰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저쪽에도 어쩔 수 없으니 협상에 나와야 하고 협상에 나와야 하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면은 정프로님이 몰고 다니신 차를 정프로님 그 차를 저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일 어떻게 이전하면 돼요? 바로 드릴게요. 야, 그러면 이건 이제 협상이 아닌데.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네. 비현실적인 것을 내놓고 그러니까 상대가 들어줄 수 없는 거를. 네. 예. 그런 카드로 쓴다. 그 머릿속에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때 제가 그 진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 말을 했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비를 털면 예. 그걸로 이제 시비를 걸면 상대국에서 너무 황당하고 이건 뭐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건 역시 뭐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위치 때문인가요? 그럼요. 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가 쓴 책을 보면요. 네. 미국은 자신들의 바잉 파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슈퍼 301조 우리는 뭐 그게 특별할 때 꺼내는 거라고 하지만 그 책을 보면요.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걸 명확하게 각인시켜라. 라고 하는 게 그 책의 이제 그 주제거든요. 그러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 헌사 같은 걸 하는데 이 책은 내가 읽은 최고의 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도 그나마 뭐 우리에게 다행인 거라고 하면 그 책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부가가치세가 나프타나 그다음에 유럽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유럽이 네, 부가세가 네. 훨씬 더 높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뒤로 밀려져 있는 형국이라고 보는 게 조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부가세하고 시비를 걸어.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게 뭐 있으니까 그걸로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예. 원하는 건 뭐예요? 뭐 각 나라별로 다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1기를 마치고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내가 정말 1기 때 못해서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첫 번째는 독일 수입차에 제대로 관세를 매기지 못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 방위비를 말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예. 방위비예요? 예. 그러면 그거 VAT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뭐 관세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방위비를 협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엮여 돌아갑니다. 방위비 지금 1조 한 3천쯤 내나? 예, 4천억 정도 뭐 올해 그 한 걸로 알고 그 정도 있습니다. 하죠. 예. 근데 이거 아마 그러면 의지를 갖고 올리고자 한다면 크게 올리겠네요. 뭐 아마도.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뭐 미국에서 그 예상한 게요. 한국이 내는 방위비가 자신들의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내지 않다고 불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뭐 최소 절반 이상을 올리려고 하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50억 달러, 100억 달러 말을 하지만 네. 실제로 뭐 그들이 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생색 낼 수 있는 어느 수준 뭐 이런 걸 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아주 네. 이제 긴 시점을 두면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목적을 이뤄가려고 쓰게 되겠죠. 그 방위비 카드를 쓸 수 있다. 추후에. 그럼요. 예. 충분히 씁니다. 예. 방위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너무 흑자 많이 낸다. 이것도 이제 불만이잖아요. 그럼요. 예. 사실 잘 따져보면 꼭 그렇게 불만일 것도 아닌 것도 꽤 있는데도 여튼 이제 그냥 딱 표면적으로 드러난 예. 금액 자체가 불만이라는 건데 이거 우리가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쪽에? 그 1기 때를 보면 네. 대미 무역 흑자가 2016년 대비 2019년 되면 반토막 우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된 거는 우리가 미국의 그 저기 뭐 상품들을 많이 사줬기 때문이죠. 뭐 가스부터 네. 시작해서 많이 사줬는데 이제 우리 뭐 다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가 미국에 생산하는 뭐 우리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보낸 것도 있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계산은 사실 트럼프에게 잘 안 의미 먹힙니다. 예, 1기 때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먹혔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뭐 구체적인 숫자로 뭐 어쩌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얼마나 더 늘리겠다. 그리고 당신이 민감해하는 스윙 스테이트에 어떤 공장들 한국 공장들이 들어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스윙 스테이트가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없죠. 그렇지만 아직 중간 선거도 남았고요. 중간 선거. 예. 그 사이에 이제 어떤 트럼프가 원할 만한 게 뭔지를 잘 파악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 테슬라 공장 같은 거 하나 우리나라 저 어디 새만금 이런 데 들어오면 네. 거기도 이제 수출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로.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는 공장 이렇게 저거 갖다 받치면서 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러나 이제 쉽지는 않은 쉽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예. 맞춰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걸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 최대한 좀 그래도 이익을 더 남기면서 트럼프에게도 잘 맞출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마땅한 카운터 파트너가 없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 상태가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좋다는 분도 계시고. 예, 저도 사실은 그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라리 없는 게. 제가 트럼프 1기 4년 동안 미국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예. 봤을 때요. 트럼프 일찍 만나자고 왔던 지도자들 중에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딱 한 뭐 아베 총리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아무런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아베도 뭐 미국에 엄청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그때? 그럼요. 그렇게 바치면서 네. 그래도 적어도 아베는 안보나 뭐 이런 부분은 미국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좀 끌고 가는 측면이 있죠. 예. 그런 아베도 철강 관세 제대로 못 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의 관세는 북한의 핵 개발 비슷한 겁니다. 자기 스케줄로 가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당근 주고 하면 잠깐 멈출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들만의 스케줄 따라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근데 차라리 지금 약간 우리가 뒤로 좀 빠져 있는 게 초반에 막 여기저기 두드려 패고 다니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상황이면 뭐 트럼프 대통령과 잘 맞는 한국 지도자가 있어서 하면 그게 물론 당연히 최고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지도자가 없다. 아니, 너랑 협상할 사람이 없는데 딜을 할래 해도 상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네. 조금만 참아달라라고 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좋은 협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됐네. 그 지금 혹시 북한에도 지금 트럼프로 관심이 좀 있죠? 당연히 많겠죠, 북한은.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거나 하여튼 뭔가 대화를 하면서 뭐랄까 그 노벨상 같은 거, 노벨 그렇죠. 평화상 뭐 예, 이런 거 이제 예. 노린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제 못 가진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노벨상이 되겠죠. 일기 때도 그랬고요. 그럼 그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고리가 북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보다는 카드가 좀 더 늘어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노벨상을 원하는지를 보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네. 노벨상 추천해 달라고.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거 명시적으로 얘기해요? 예, 그거를 이제 뒤로 얘기해서 아베 총리가 추천서를 트위터에 올리고 우리가 추천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이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이 좀 더 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까? 그런 모습을 갖춰가기 위한 네. 뭐 하나의 뭐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당연하고요. 그러면 노벨상은 하나 주는 게 낫겠다, 그죠? 차라리 뭐 하나 주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줘. 세계가 평화로우려면 아니, 그게 근데 평화상이죠. 노벨상인데 그 이름이 노벨 평화상 아니에요? 노벨 예. 평화상 지금 관세로 애들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평화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평화를 이끌어내서 평화상을 줄 수도 있지만 예. 평화상을 줘서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선상 선상 그러니까 뭐니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상 예. 같은 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우리는 반도체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 뭐 인텔을 어떻게 이렇게 나눌 건지 하여튼 뭔가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트럼프의 반도체 쪽 관련 전략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냥 제 생각은요. 예. 이거는 꼭 트럼프의 반도체 전략뿐만이 아닙니다. 음. 예를 들자면 바이든 시절에도 어떻게까지 했냐면 네. 뭐 네덜란드에 ASML이 있잖아요. 네. ASML이 있는 도시 옆에 바로 아인트호벤이 있는데요. 네.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이 당연히 반도체로 유명합니다.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에 한 20%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예. 쫓아내라고 했어요. 쫓아내라고. 예. ASML의 예, 근처에 있는 거기 것도 싫죠. 근처에 도시 거기 학생들이 ASML을 많이 가고 서로 이제 산학 협력도 많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때입니다. 이게 딴 데가 아니고요. 근데 쫓아내라고 하고 근데 대학 입장이나 네덜란드 정부는 그건 할 수 없으니까 네. 뭘 했냐면 박사 과정에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사실 이 반도체의 문제는요. 트럼프가 과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TSMC의 인텔 공장을 분할하고 이게 과격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본질은요.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네. 더 과격하게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다른 대통령이라고 안 왔다?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왔을 수 있겠죠. 네네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학과나 원자력 학과에 미국이 생각한 적성국 학생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예. 그 미국 뭐 혹은 뭐 트럼프가 생각하는 반도체 전략이라는 게 그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네, 네. 뭐 미국, 한국, 대만, 예. 일본, 그다음에 예. 이제 중국. 네. 근데 그 중국의 반대쪽에 있는
어떤 라인을 이제 미국이 그릴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서 미국 그다음에 대만은 뭐 대만은 포기 못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한국도 포기 못할 라인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아,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기서 하나 좀 미국의 전략을 좀 더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전략을 좀 더 봐야 되는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 이 반도체 라인을 미국에 옮기는 게 가장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대만은 안전하고 한국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예를 들자면 미 육군 저기 매체에 나온 브로큰 네스트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네. 둥지를 깨버리자는 거죠. 둥지를 깨자. 예. 그래서 양안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중국이 침공하려 할 때 미국에 네. 1차적으로 폭격해야 될 곳이 어디냐? TSMC 공장입니다. 미국이 먼저 깨버리자는 미국이 겁니다. 먼저 깨는 거구나. 예. 아, 중국이 갖는 건 못 봐. 예, 절대로 못 본다. 아. 그래서 먼저 깨버리자는 겁니다. 그 미국이 사실은 패권국으로서 그런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번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뭐 대만은 포기 못한다? 절대 저는 아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때문에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최대한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오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그나마 좀 더 안전한 일본으로 끌고 오거나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관할 안에 두고 공급망을 관리하려고 하지. 미국이 뭐 때문에 절대 이걸 포기 못한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때문에 대만 포기 못하는 게 아니고 대만은 포기하더라도 중국이 반도체 그 대만 거 가져가는 건 그건 못 보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신 이제 그 전에 하여튼 TSMC가 가진 기술이나 생산 능력 같은 걸 미국 내지는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 일본이나 뭐 이런 데로 어떻게든 옮겨 놓으려고는 할 것이고. 네, 그게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거기 나왔는데 그게 뭐 한 대령이나 한 그 육군이나 이런 정책 파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걸 미국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아.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나치의 아주 나쁜 정말 정범으로 처벌해야 될 과학자들까지 데려와서 시민권 주고 미국에서 개발시키잖아요. 네.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면 브로큰 네스트 전략을 보면 그 깨기 전에 딱 비행기를 보내서 핵심 인력도 대만의 핵심 떼오고. 인력과 가족들을 미국으로 옮기고 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거를 뭐 어떤 상황이 유사시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 절대 그 대만 지키기 위해서 막 군사적으로 막 뭘 하거나 이런 액션 할 가능성은 오히려 좀 적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뭐 당연히 그런 액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 패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할 건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대만을 전혀 포기 못할 것 같이 인식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근데 미국 특히 미국인지 아니면 트럼프인지는 중국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지금 밟아버려야 된다 이런 정도 느낌이에요? 아니면 더 이상은 못 크게 좀 어떻게 좀 막자 이 정도예요? 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말을 한 게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정의될 거라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그리고 뭐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도 네. 말한 거 중국을 적이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화당의 군사위원회 하원의 부위원장인데 그 꽤 유명한 분이세요. 예. 그 사람이 중국에 대해 쓴 표현은 악의 축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악의 축도 썼어요? 예. 옛날 악의 이란 축, 악의 축은 부시가 네. 이란, 이라크, 북한 네. 말할 때고 그래서 이라크도 밀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 뭐 트럼프에 대한 생각도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지 공존의 대상으로는 물론 뭐 중국이 여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한참 또 다시 급이 좀 떨어진다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뭐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짜 앞으로 한 5년 10년 굉장히 피곤해지겠네요. 한쪽 아니요 5년 10년 아니고 50년 100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 왜냐하면 이게 세기를 넘길 대결이라고 미국 사람들도 보고 있고요. 소련보다도 훨씬 강한 대상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요. 네. 5년 10년 할 거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죠. 물론 그래요? 그 사이에 중국이 뭐 큰 경제적 위기를 얻어서 중국 경제력 자체가 줄어든다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뭐 세기를 넘길 그럴 그래요? 거라고 미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잘 이용할 게 많아요? 아니면 피해 볼 게 많아요? 뭐
제가 뭐 나름인가?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주력 산업이나 이런 게 중국과의 경쟁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세계 블록이 나눠지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중국과 덜 경쟁하는 세계에 들어가 있다면 한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뭐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 AI나 뭐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중국 압박을 좀 많이 하는데 점점 그 품목이나 아니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 비중국 쪽으로 가려고 미국은 더 많이 노력할 거죠. 아마 뭐 철강이 됐든 뭐 나중에 그냥 일반 상품으로까지 이게 확대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미 그렇죠. 이미 뭐 미국 상원 의원들은 중국산 마늘 수입도 안 된다고 마늘? 하고요. 예, 마늘이 왜 안 되느냐 보면 그게 강제 노동으로 재배된 마늘이 있기 때문에 마늘 수입도 안 된다. 뭐 안보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예, 그게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마늘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마늘이 있을 수 있으니 마늘 수입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품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넓어졌고요. 예를 네. 들자면 폴로 같은 경우 우리 미국 폴로? 예, 미국 폴로 옷이잖아요. 랄프로레 예, 요겁니다. 예. 요거예요. 예. 그 중국 생산을 네. 한 뭐 10% 이하로 줄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런 섬유 업체들이 요새 그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거의 생산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게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IR합니다. 우리는 중국 비중이 상당히 낮아진 회사다. 이게 네. 그러면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아 중국 비중 낮다고 하면 예. 그럼 이걸 생산 자체를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예, 다른 데로 다 다른 돌리고 나라로 있는 돌리고 거죠. 있는 거죠? 예,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것도 우리가 하지만 이 면화의 그 전 세계 면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신장 위구르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섞였을지 모른다.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온갖 물건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토마토 케찹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 엄청 많습니다. 토마토 케찹도 안 돼요? 예. 아, 우리가 그래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품목들이 이미 갈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산 파트가 조금 들어간 것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조립해서 수출하고 이러면 미국 세관에 많이 걸립니다. 벌써부터요. 이미 뭐 바이든 때부터 시작됐지만 네네. 이미 그 원산지 증명을 뭐 엄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제조업체들도 미리 그런 거 예전에는 무슨 아리백에 맞춰서 뭐 이런 거 이제 막 미리 공부하고 짜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탈중국으로 만드는 어떤 것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 많이.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저번 연휴였죠. 콜롬비아에 네. 관세 부과한다면서 했었잖아요. 네. 바로 25% 부과하고 일주일에 50% 부과하고 네. 할 때 그 밑에를 보면 콜롬비아에서 오는 상품 통과는 철저히 하라는 명령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도 함께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개별적으로 관세 협상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들 통과하는데도 걸리는 시간도 얼마나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우리가 한한령으로 중국에 많이 그랬지만 미국이 마음 먹고 그 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네. 훨씬 더 수단이 많습니다. 근데 맘먹고 어느 나라 하나 괴롭히려면 사실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같이 편을 좀 먹고 예. 그 하나를 공격해야 이게 잘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전 미국, 세계를 상대로 다 혼자서. 네, 유럽도 뭐 아시아 다 싸우는 것 같아서 이게 예, 되나 근데 이거? 그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잘 읽었다는 라이트하이저 책에 보면 한국과 FTA 협상을 하면서 그 세계 무역 주의나 안보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쳤지만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 세상은 그래도 좋았고 안보도 튼튼했고 동맹도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니들이 오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도 잘 된다. 그리고 우리가 1기 때 해봤더니 문제 없었다. 인플레도 없었다. 이게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을 담당하는 분이나 그런 사람들의 아마 생각일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트럼프 1기를 그대로 지금 그때 미국에 계셨을 때 예, 경험하셨으니까 1기와 2기의 그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보다 훨씬 더 그때는 증명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그 어떤 방법을 더 강화시킬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겠네요. 2기는. 그러면 지금 벌써 네.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고. 1기 때만 해도 제 생각에 중국에 관세 매긴다고 하고 실제로 매기는 데까지 거의 8, 9개월 처음에 걸렸을 겁니다. 조사하고 협상하고 뭐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오자마자부터 그냥 한 달 만에 지금 이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속도가 빠르죠. 왜냐하면 1기 때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예. 같습니다. 행정명령도 지금 엄청 벌써 여러 개 해놨죠. 그러니까요. 사인을 막. 아니 근데 지금 뭐 관세나 뭐 이런 거 언제 나오겠다라고 했던 게 지금 4월 초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예. 근데 왜 4월 달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아무리 관세를 바로 매기고 싶어도 예. 일단 그 어떤 미국 정부는 보통 보면 언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하는 거거든요. 중국 1기 때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걸 보고 관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일단 그 형식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네. 그게 그리고 4월이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제 각 나라들한테 이제 우리나라도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협상안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또 물밑으로 또 다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또 버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그게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긴 네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라의 비상사태고 안보가 위험하기 때문에 관세를 매겨야 한다라는 논리로 미국이 접근을 하는 네. 거죠. 예. 우리가 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 관세는 좀 부당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면 설득은 돼요. 아니면 아 이거 됐고 일단 뭐 미국이 원하는데 그거 뭐 말이 안 통합니까? 뭐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1기 때 그 FTA 한미 FTA 재협상 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2017년 9월인가 미국이 재협상 하자고 했는데 한국이 버텼어요. 예? 버텨가지고 안 하다가 2018년 3월인가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 하기 시작한 게 그 사이에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부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때 이거 하면서 철강 관세 풀고 빨리 하자 어차피 할 거. 그래서 그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봐라 역시 철강 관세 부과하니까 협상하는구나. 실제로 양측의 기록을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 예, 그래놓고 서로 나중에 협상이 끝나면 서로 승리를 선언해요. 한국은 한국 입장대로 이거 협상 아주 잘했다. 미국은 우리 이거 봐봐 철강 하니까 얘들 재협상했고 우리 픽업 트럭 관세 막았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게 미국 자동차 일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선전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협상한 그 당시 협상한 걸 보면 캐나다도 협상한 다음에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책 읽어보면 우리가 이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 복합적인 게 맞물려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네. 아마도 우리는 하면 미국은 이 협상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올렸어. 그럼 우리는 방위비 좀 주면서 관세나 뭐 낮췄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가게 되는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미국 저 픽업 트럭 쭉 사다가 우리 택배 차량으로 쓰고 미국이 그렇게 좋아하면 그 정도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 우리가 좀 얻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안 돼? 뭐 되겠죠. F150 뭐 이런 걸로 그냥 F150 예, 택배 해. 기름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 너무 재밌는데요? 조희준 대표님과 예, 함께 이 미국 트럼프의 전략 얘기 등등 좀 나눠봤는데 네. 아주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생션랩. 생션. 예. 이 회사도 아주 독특합니다. 제재만 연구해서 제재. 네, 그 제재가 어떻게 여러분의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 또 알려주시는 생션랩의 오늘 조의준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종종 봬요.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